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늦겨울 강추위가 거셉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전국 1일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의 동시간대 집계치보다 6만여 명 늘어난 수치고요. 15만 명대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렇게 긴장된 소식들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그래도 주 후반엔 영상의 초봄 날씨가 찾아올 거고요. 신규 확진자 수는 높아도 낮은 치명률로 코로나19 출구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운이 감돈다는 해외 뉴스인데요. 먼 나라 얘기지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지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원자재와 국제 곡물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잠시 후 해외 농업 소식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뽀빠이의 힘의 원천인 이것. 정말 효자식품이죠. 채소로는 드물게 철분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요. 사포닌과 섬유질 성분도 있어 변비에도 좋습니다. 엽산이 있어 빈혈에도 도움이 되고 또 뼈가 부러지거나 상했을 때도 유용합니다. 움직이 엄두도 안 나. 시야고 궁시렁거리는 와중에 머리꼬 나같이 피팅 중이야. 주차장은 또 왜 이리 멀어. 발끝에서부터 힘이 쭉 빠져. 뽀빠이 하면 건강미 넘치는 팔 근육과 함께 이것이 생각납니다. 이것을 먹으면 힘이 솟아 곤경에 처한 올리브를 멋지게 구하는 모습. 정말 멋진데요. 지금 들으신 지코의 썸머 헤이트 노래 속에서도 뭔가 힘을 얻고 싶은 순간 이 채소를 찾네요. 3대 영양소뿐 아니라 수분,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한 완전 영양식품.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군병력 투입을 승인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원자재와 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미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게 15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곡물 가격 상승세는 코로나19 이후에 높아진 인건비, 공급난 심화, 거기에다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복합적으로 요인이 발생했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 흐름세에 더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데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분의 1,
옥수수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 비중은 전 세계 13%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렇게 전운이 들이오자 국제 밀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곡물 수출 주요 통로인 흑해 항만이 파괴되거나 운송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국제 곡물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크림반도가 강제 합병이 됐을 때도 역시 국제 밀 가격이 한 달 사이에 75%가량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축산업계에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부 식품부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 업체 협회들과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여러 가지 파급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도 이제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세계 석유 수출의 11% 차지하는 주요 원유 생산국인 만큼 유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의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 작년 4분기에 유럽의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고요. 올해 1분기에는 감소폭이 44%로 더 커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전 세계 공급량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1억 1,900만 톤의 가스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식량 안보 얘기를 아주 좀 강조해서 하고 있는데 식량 분야 관련한 부패 공무원들을 적발해서 처벌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부패 척결에 나서면서 비위 연루자들을 적발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올해 들어서 저장성 식량 분야 비위 연루자 27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8명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에는요, 푸한민 저장성 식량 집단 유한공사 회장을 비롯해서 식량 구매, 판매 관련 구로기업들의 고위 관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장성 각급 기율감찰기관도 식량 관련 부패 사안 144건을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여서 41명을 처벌했습니다. 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리에서 굳이 왜 비리를 저질렀을까?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장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식량 소비가 많은 지역인데요. 또 생산량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지역이 부패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촨성 기율감찰리도 식량 물자 비축 부국장을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내이몽고 자치구에서는 식량 물자 비축국장 등 식량 분야에서 30년간 재직한 고위 간부 3명의 부패가 드러나서 낙마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닝성에서도 관련자 7명의 조사를 받고 있고 이들 중 1명은 6천만 위안 돈으로 무려 113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중앙기율감찰위는 작년 8월 달에 식량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서 뇌물 등 5,945만 위안 우선으로 112억 원을 챙긴 우신청, 산시성 식량국장 등 10명의 부패 관료를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율감찰위는 작년 말에 10대 반부패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양식 창고의 큰지를 선정했고 연초에 있었던 전체 회의에서도 식량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서 올해 핵심 부패 사업으로 이 분야를 꼽았습니다. 네. 한편 광시장족 자치구는요 식량 생산량이 최근에 식량 생산량에 따라서 최고 500만 위안 돈으로 9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주기로 하는 등 지방 정부들이 식량 등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식량 안보와 자급자족을 강조한 이후에 중국에서 식량 등산 그리고
부패 척결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얼마 전에 먹는 문제에서 타인이 우리의 목을 조여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작년 말에 시 주석의 발언을 부각하면서 식량 안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먹방 등 음식물 낭비 프로그램이나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업소를 규제하는 등 음식 낭비 방지법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니까 증산도 중요하지만 진짜 남는 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자, 인도로 가보죠. 인도가 드론을 적극적으로 농업에 활용하려고 한다고요?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인도에서 만든 농업용 드론 100대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띄우는 행사를 열어서 새로운 농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드론을 이용한 농업은 매우 흥미로운 계획이자 21세기 현대 농업 시스템을 나아갈 새로운 기술의 장이라면서 드론은 농부들에게 도움이 되고 수익성도 높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가루다 에어로스페이스가 2년 안에 1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은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인도인의 거의 절반 정도가 농업에 기반을 둔 그런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농업인 대다수가 소규모 경작자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드론의 초기 도입 비용은 아직 비싸지만 농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드론들로 어떤 작업부터 시작할까요? 네, 농업용 드론은요, 농약 살포부터 농작물 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인도에서는 한 대당 가격이 50만에서 100만 루피 우선으로 8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로 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에 농업 관련 기관이 드론을 구매해서 농장주들에게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의 농업용 드론 확대 움직임에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라 그룹 회장이 얼마 전에 인터넷 통해서 드론이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고 하지만 농경지보다 더 유용한 영향을 미칠 것은 없다면서 농업용 드론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드론 스타트업이 현재 200개가 넘는 등 드론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됐다면서 조만간에 이 숫자가 1,000개까지 증가할 것이고 수백만 명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프랑스에선 제초 작업용 로봇 제품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의 농업용 로봇 전문 기업인 나이오 테크놀로지스가 새로운 제초 작업 로봇 오리오를 출시했습니다. 이 오리오 로봇은요, 여러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로봇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리어 카운티에서 10일까지 있었던 농업 박람회에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나이오는 2019년 기계식 제초 제거 로봇인 다인을 내놓은 적이 있었고요. 올해 세스에서는 포도반용 로봇 테드도 출시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오리오는 토양을 존중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스마트 농업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초제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면서 오리오는 로봇과 AI의 첨단 기술을 결합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농업 솔루션을 제공한다면서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사용 금지라는 명백한 이유로 경량의 전기 구동 자율 로봇을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GPS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과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센서를 활용해서 이 로봇이 고정밀 제초 작업과 로봇 중앙에 부착된 기구들을 매우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오리오 로봇은 로봇의 후면에 어떤 장비도 어떤 장비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정확도와 파종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제초와 파조 기능도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호주 하면 진짜 코알라가 바로 떠오르는데 멸종 위기종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호주 정부가 코알라를 멸종 위기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코알라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결국은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호주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날 코알라의 주 서식지인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그리고 수도 준주에 대해서 코알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코알라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달 말 이 코알라 보호를 위해서
5천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기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몇 년 전에 산불 때 코알라들이 막 물 마시고 이러던 장면 봤는데 네. 그때도 많이 좀 희생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주의 독립적인 정부 자문기구에 따르면 2001년 18만 5천 마리에 달했던 코알라 수가 작년에 9만 2천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이 호주 코알라 재단 역시 2018년에 8만 마리에서 작년에 5만 8천 마리로 3년 사이에 27% 넘게 개체 수가 줄었다고 집계했는데요. 휴먼 소사이티 인터내셔널은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되면은 2050년 호주 동물연합에서 코알라가 멸종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알라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을 비롯해서 광산, 택지, 농경지 개발과 벌목에 따른 서식지 파괴, 거기에다가 가뭄, 질병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당시 코알라 6만 마리 이상이 죽었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이신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엔 환경 문제 살펴봅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브라질에 있는 강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실 텐데 스스로 발광하는 형광 물고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일인가요? 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고기는 아니고요. 바로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인공 물고기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빨강, 초록, 파랑 등 다양한 색깔로 반짝여서 형광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는 미국에서 상업화돼서 관상용으로 널리 기르지만 하천에서 번식 집단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관상용으로 봐도 신기할 텐데 하천에서 집단으로 발견이 됐다. 어떻게 거기 들어갔을까요? 예, 브라질 상주앙델레이 연방대학교의 생물학자 안드레 마갈리오이스 등이 과학저널 신열대 동물 및 환경연구 체그노에서 논문을 실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네. 아직 형광 물고기가 브라질 강 생태계에 얼마나 퍼졌는지 전국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논문을 보면 브라질 남동부에 있는 강 5개 지류를 대상해서 채집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에서 2018년 동안 한 지류에서 최대 58마리의 유전자 변형 제브라피쉬가 채집됐다는 건데요. 이 붉은 빛
붉은빛과 초록빛을 내는 이 물고기는 강상류의 실개천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지역은 브라질 최대 규모의 관상어 양식센터가 들어선 곳입니다. 약 350개 양어장과 4,500개의 양식 연못이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는 물고기가 탈출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거름막 시설이나 저류유지 등이 없어서 양식 중인 형광 물고기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브라피쉬 유전자를 조작해서 나온 형광 물고기인데 자연에서 번식도 하고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번 경우에는 어떤 형광 물고기가 살고 있는 강의 환경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예. 형광 물고기의 원종은 제브라피쉬라는 물고기인데 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발견된 강은 연중 수온이 24도 이상이어서 이 방글라데시 같은 자연 서식지와 수온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하천 상류여서 형광 물고기를 잡아먹는 토종 포식자도 없다고 해요. 이번 논문을 낸 연구자들은 이 물고기가 원래 식물성 식성인데 이곳에서는 주로 육상 곤충과 수소 곤충을 잡아먹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때문에 하천의 먹이 그물을 교란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크기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성체가 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제브라피쉬는 한 3cm, 4cm 정도 되는데 다행히 어린 개체는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식 활동이 원활히 수행돼서 강 생태계에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고 연구자들은 침입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야, 이 형광 물고기란 게 원래 있었군요. 언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예, 먼저 그 해파리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요. 바다에 사는 해파리는 평소에는 투명에 가까운 백색이다가 심해에서는 형광펜 같은 녹색으로 몸 색깔이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해파리를 연구하다가 특정 유전자, 그러니까 GFP라는 녹색 형광 단백질을 그 특정 유전자가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녹색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해파리에서 분리해서 복제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현재 이 유전자가 여러 과학 실험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대 연구팀이 이 녹색 형광 단백질을 제브라피쉬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태양광에서는 일반적인 녹색과 붉은색이었다가 네. 조명을 비추며 몸속에 등불이라도 단 것처럼 형광색을 띠면서 나타난 거죠. 마치 해파리가 빛을 흡수해서 형광색으로 변한 것처럼 이 물고기 제브라피쉬도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곤충이나 물고기도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상용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주목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미국의 젊은 벤처 사업가 2명이 요크타운 테크놀로지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연구팀을 설득해서 형광 물고기의 전 세계 특허권과 독점 판매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식장으로 가져와서 번식을 시킵니다. 색깔을 다양화하고 물고기 종류도 늘렸습니다. 제브라피쉬뿐만 아니라 블랙테트라, 타이거 바브 이런 물고기에도 형광 유전자를 삽입을 했고요. 녹색과 적색뿐만 아니라 파랑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형광색 여러 종류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피쉬 즉 형광 물고기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가 됩니다. 물론 그 유전자 조작 동물이 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요. 형광 물고기가 이미 과학 실험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돼지 장기 복제도 연구되고 있죠. 하지만은 이런 유전자 조작 동물이 관상용으로 애완동물용으로 키워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글로피쉬. 당시에도 이걸 다 찬성하진 않고 좀 논란도 있었을 것 같은데 허가가 났던 거네요, 미국에선. 예, 이런 글로피쉬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가 예상을 뒤엎고 글로피쉬의 판매를 승인합니다. 이 글로피쉬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또 야생으로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동남아 원산 열대어에게는 미국의 강과 하천이 너무 차가워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서 허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2004년
미국 전역에 글로피쉬가 출시가 됐고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아 월마트 등에서 절찬리에 팔렸고 현재까지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마존을 검색해 보니까 네. 글로피쉬 아쿠아리움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물고기 밥과 함께서 약 70에서 80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군요. 그럼 특허권도 여기는 존재하는 건가요? 예, 재미있는 것이 바로 구글에 쳐보면 알겠지만 글로피쉬 옆에는 특허 상품임을 표시하는 알파벳 R자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글로피쉬가 가정에서 번식해도 그것은 소비자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피쉬를 만든 회사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구매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형광색 관상어를 본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형광색을 띤 관상어라고 해서 다 유전자 조작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형광색 관상어는 표피층을 벗겨내서 탈색해서 만든 건데요. 글로피쉬의 경우 이를 판매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환경적 영향을 우려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형광 우파루파를 생산해서 유통한 업자 3명이 처벌되기도 했는데요. 이 멕시코 도롱뇽이라고 불리는 우파루파 또한 녹색 형광 단백질을 주입해서 야광 우파루파로 만들어진 건데 업자들이 이것을 생산 유통했다가 적발됐고 251마리가 폐기 처분됐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 동물을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해서 생산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네. 저 아까 그 비늘을 벗겨서 탈색을 하거나 염색을 하기도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글로피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전자 조작이긴 해도 고통은 없겠네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 도입 이전에는 물고기의 표피층을 벗겨내고 형광색을 입힌 뒤에 다시 표피층을 입히는 방식으로 형광색 물고기를 제작을 했었는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형광 물고기 대부분이 이렇게 염색한 것들입니다. 색깔은 형광빛이지만 자체적으로 발광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염색 과정에서 물고기의 고통이 없고 물고기의 고통이 크고 또 폐사하는 물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물고기 복지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글로피쉬 측이 유전자 변형 기술이 고통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생태계로 유출될 경우에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우파루파까지 갔다고 하니까 더 큰 수생 동물에 적용될 그런 기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광 단백질을 동물에 넣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2009년에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복제계 루피를 만들었는데요. 복제 과정에서 말미잘 형광 유전자를 개에게 삽입을 한 겁니다. 자연광에서는 평범한 빛을 강아지지만 자외선을 쬐면 빨간색 빛을 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험용이었고 유전자가 조작된 동물을 애완동물로 이용한 거는 이 글로피쉬 및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생태계로 나갔을 경우에 생태계가 교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 사전 허가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벌써 15년 전에 이걸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진짜 참 납득하기는 어려운 경우인데 미국 내에서만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겠네요.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막바지 겨울 추위가 절정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서 중부와 경북, 전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9.1도, 대전은 영하 8.3도, 부산은 영하 1.2도인데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0도, 대전, 광주는 2도, 부산은 5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전남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을 앞두고 풀리겠는데요.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도 높겠고요.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파 소식이 들리면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을 보온재로 감싸고 수도 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흐르게 해서 동파 사고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도 계량기가 동파됐다면 각 지역 수도사업소 또는 국번 없이 121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농어촌에서는 농작물과 가축, 양식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온덮개나 방풍막을 꼭 설치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 대설특보가 발표되면 내 집, 내 점포 주변 눈을 스스로 치우고 필요할 경우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를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눈이 많이 쌓이면 지붕, 옥상, 차량 위에 눈도 치웁니다. 운전자는 월동 장비를 챙기고 제설 작업에 지장을 주는 간선 도로변 주차는 삼가합니다. 또 눈길에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교차로나 건널목, 커브길에서는 특히 속도를 줄여 운행합니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에 육박한 99,573명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 1.7배 늘어나는 등 이 더블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480명, 사망자는 5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는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15만여 명에서 16만여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비해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점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연일 엔데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처럼 낮은 치명률을 유지한다면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며 다음 달 중에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바뀌면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에 걸린 임산부들이 이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네. 경북 구미의 산모는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전문의가 이 왕진 가방을 챙겨서 보건소에서 출산을 도왔고요. 지난 14일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강원도에 가서야 출산을 했습니다. 또 경남 창원의 임산부는 아예 헬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이 분만이 가능한 음압 분만 병상 200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대선 주자들 유세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인천과 경기 서남부를 돌면서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한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라거나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꿈은 평소 본인이 이야기하던 정치교체, 시대교체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라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해안을 따라 유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전북까지 이어졌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민주화 투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광주의 복합 쇼핑몰 건립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정권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을 공유하는 이권 결탁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을 방문했는데요. 한 시민이 윤석열 후보랑 힘을 합쳐달라라고 하자 그래서 본인이 경선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전 등 이 충청권 유세를 벌였는데요. 이 대전에 방사성 폐기물 3만 드럼이 보관돼 있다라며 이 원자력 발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벌어진 시기에 9억 원의 차익을 벌었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계좌를 맡겼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총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TV 토론에서는 이후에도 추가 거래가 있었고 또 수익도 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SBS가 이 김건희 씨 개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 4개의 이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선수 이모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했다고 밝힌 시점에서 5개월 뒤인 2010년 10월까지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계좌와 이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47만여 주를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11월 하순에 돌연 이 매도로 전환을 해서 모두 49만여 주를 내다 팔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9억 4,2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들일 때는 주가가 3,130원이었는데 이 다 팔았을 때는 이 불과 총 3개월여 만에 주가가 6,960원, 약 3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주가 조작과 무관한 김건희 씨의 개인 거래라고 반박했는데요. 특히 모든 매매는 이 통화 내용이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이 주가 조작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검찰은 어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세전 50억 원을 챙긴 혐의. 네. 그리고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를 이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곧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이 친러시아 지역에 대한 분리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 평화유지군 명분으로 이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군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의 핵심이라면서 동부는 러시아의 옛 영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푸틴 대통령의 지시 후에 그 이례적으로 긴 군사장비 행렬이 이 도네츠크를 지나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푸틴 대통령의 주장을 헛소리라고 반박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러시아의 명백한 공격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행동은 우크라이나,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라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고요. 이 교민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과 함께 이 공급망 확보 등 이런 관련 비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승인됐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인천 LA, 인천 뉴욕 등 10개의 국제선 노선은 이 대한항공 계열의 독점 노선이 됐고요. 인천 로마 등 국제선 노선의 점유율도 6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점유율이 60%를 넘는 26개 국제 노선 등의 이 저비용 항공사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진입을 할 경우 이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운수권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 결합 뒤 10년간 적용이 되고요. 이 운임 인상은 제한하되 이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마일리지도 두 회사가 2019년 말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컨테이너 기숙사에 불이 나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참변을 당했어요. 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어제 새벽 0시쯤 이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도 국적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미숫가루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로 이 불이 난 컨테이너 기숙사는 화재 당시 안에서 잠긴 상태였고 이 창문은 쇠창살로 덮여 있어 구조가 어려웠습니다. 이 불이 난 걸 발견한 인근 공장 사장과 직원이 손으로 창문을 깨고 도끼로 창살을 부수면서 구조를 시도했었는데 이 안타깝게도 고인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네.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2년 전부터 직원이 2명뿐인 영세업체에서 일했는데요. 이 공장의 주방 겸 기숙사로 쓰는 컨테이너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이 났다고 보고 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524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직 농촌은 참 춥지만 길어진 해가 농사철이 다가오는 걸 느끼게 합니다.